네, 드디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험 많이 어려웠죠. 원래 사실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났을 때는 사실 뭐 시험 끝나자마자 연락이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선생님 다 맞았어요. 혹은 뭐 하나 틀렸어요, 두 개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바로바로 오곤 했는데 오늘은 이번 시험 때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수의 친구들만 연락이 오고, 선생님 근데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하면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첫날에는 연락이 안 오고,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점수 구간별로 이제 인원수를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본인들 점수가 그렇게까지 나은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한 명씩 연락이 와서 결국 이제 저도 대부분의 학생들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과연 중간고사랑 얼마나 다르게 나왔는가, 그리고 본인의 위치가, 본인이 받은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번 기말고사에 대한 피드백 가져가셔서 2학기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분석한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번 제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내용이죠. 어느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난이도, 점수, 그리고 프린트에서 어떤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된 건지를 기록해 놓은 표니까요. 혹시나 자세하게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일시정지해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프린트 반영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간고사랑 비교를 조금 해보면 중간고사 때는요, 난이도 하 문제는 당연히 뭐 프린트의 연관성이 당연히 없었고, 난이도 중부터 시작하는 문제들도 사실 난이도 중 전부 다가 아니라 한 중간쯤부터 프린트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왼쪽 표를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난이도 하부터 벌써 프린트 변형 문제가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거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프린트 변형 문제구나,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기말고사 때가 오히려 프린트 반영 비율이 훨씬 더 높았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프린트 반영 비율이 더 높아졌으면 시험이 더 쉬웠나요? 네,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아닙니다. 시험은 더 학생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요. 그 이유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문항수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중간고사 때는 객관식이랑 단답형 합쳐서 20문제였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는요, 객관식과 단답형 합쳐서 총 24문제가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동일한데 문제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 세 번째 특징, 요게 좀 전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진짜로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의도적인 문항 배치를 통해서 체감 난이도를 상승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왼쪽에 있는 표를 잠깐 볼게요. 왼쪽에 있는 표, 특히나 그 단원을 보시면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1번부터 11번까지 에다가, 물론 한 문제가 좀 벗어나긴 하지만요, 난이도 하니까요, 1번부터 11번까지 행렬 또는 경우의 수를 박아놓고 객관식 후반부에다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치해놓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아주 의도적인 배치라고 봅니다. 왜 의도적이라고 보느냐? 기말고사는 크게 세 단원이죠. 첫 번째가 방정식과 부등식, 두 번째가 경우의 수, 세 번째가 행렬인데요. 사실 이 세 개의 단원 중에서 첫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은요, 사실 뭐랄까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에 비해서 경우의 수랑 행렬은 사실 학생 입장에서 가장 뭐랄까, 본인이 풀었을 때 내 정답이 맞아, 그 명확도가 가장 떨어지는 단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방정식과 부등식에 비해서. 근데 그 경우의 수랑 행렬 문제가 앞쪽에 쫙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초반에 경우의 수랑 막 행렬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초반에 많은 그 집중도랑 에너지를 많이 갖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초반에 멘탈이 무너지는 학생들이 꽤나 있었어요. 초반에 경우의 수랑 행렬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경우의 수는 딱 틀리기가 좋은 단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 행렬 단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 두 단원에 비해서 행렬이 아이들이 가장 자신 없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멘탈 많이 털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부족했을 것이고, 멘탈도 좀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되게 시험을 힘들어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러한 배치, 문항의 배치, 단원별 배치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좀 상승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프린트 변형 문제. 프린트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 보니까 프린트를 그 문제들을 얼마나 변형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변형의 정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긴 할 거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숫자만 바꾼 정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아이디어는 그대로 뭐 발전시키거나 그런 거 아예 없이 그대로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프린트 숙달이 꽤나 잘 되어 있던 학생이라면 물론 멘탈은 조금 배치 때문에 무너졌겠지만 그래도 시간 관리가 조금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도 사실 실수할 여지를 남겨놔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점수를 챙기기가 조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시 두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객관식 4번이랑 단답형 1번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객관식 4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엄청 참신하거나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사실 우리들이 흔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는 전제하에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요. 비어있는 놀이기구가 없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놀이기구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단서 조건을 닮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은 실수로 틀리기 딱 좋게 그렇게 문항을 배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답형 1번을 보시면 7개의 돌을 놓아서 징검다리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지만 실수로 틀린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돌이 7개니까 7칸 건너가면 되겠구나 라고 실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세보시면 알겠지만요. 돌이 7개면요. 8칸을 건너가야 돼요. 왜냐 한 칸 건너면 첫 번째 돌에 이제 딱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7칸을 건너면 7번째 돌에 그래서 한 칸 더 8칸에 가야지만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8칸을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답형 1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풀었지만 틀린 친구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두 문항이 가장 대표적인 난이도는 쉽지만 실수하기 좋은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특징 4번에서 프린트 변형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변형의 정도가 굉장히 적다라고 했잖아요. 문항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5번 문제입니다. 왼쪽이 내신 문제고요. 오른쪽이 이제 원본 문제에 해당하는 프린트 문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도 거의 똑같고요. 문제의 구성도 거의 똑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 정도만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주어지는 행렬 똑같고요. 다만 물어보는 게 아주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7번 문제 또한 문제가 거의 똑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원본 문제는 3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면 실제 시험 문제는 4자리 수를 만들었다라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숫자만 조금 바뀐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문제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변형된 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사물함의 개수가 2층에 하나가 좀 늘어났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프린트 원본 문제에서는 같은 층에서 이웃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면 실제 시험 문제는 그냥 다른 층을 사용해야 된다, 같은 층은 안 된다 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준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문제의 구조가 비슷한 거는 사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핵심 조건은 조건 나인데요. 원본 문제에서는 겹치지 않는 개수가 적어도 하나다 라고 했다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일치하는 것의 개수가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단어나 이런 것들, 문제 구성 같은 것들은 요 문제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문제에 실제 담고 있는 내용, 이 조금 더 유사한 문제는 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목으로 조금 바뀌었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1개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문제를 약간 짬뽕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행렬의 참거진 문제인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참거진 문제다 보니까 사실 프린트에서도 여기저기서 조금 많이 가져온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요 문제도 학생들한테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문제 디귿 선지에서 그대로 갖고 왔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1번의 유사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는 요 문제에서 니은만을 빼다 박아놓은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디귿 선지를 그대로 빼다 박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린트에서 볼 수 없었던 선지는 4번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4번 우리 아이들이 풀기에는 약간은 조금 멘탈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심적 안정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에는 없었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스스로 좀 능력껏 해결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선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모범 답안으로 그냥 왜 다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선 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핵심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좌변은 A 빼기 B라고 정리가 되고 우변은 B 빼기 A라고 정리가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다르구나, 4번이 그래서 탈락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게 일단 좀 최대한 자세하게 보는 방법인 것 같고요. 사실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발레를 찾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A가 영행렬, B가 단위 행렬일 경우에는 앞에 가정은 만족을 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4번이 거짓이구나 라고 빠르게 좀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했던 문제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본 문제에 디귿 선지만을 끌어와서 사용을 한 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나 숫자만 바뀌었을 뿐 아이디어의 발전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문제 13번도 마찬가지고요. 14번, 15번, 그리고 16번, 17번, 18번, 19번 전부 다 사실 조금만 바뀌었을 뿐 아이디어의 발전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일절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단답형 2번 같은 경우에도요. 문제가 1, 2번 쪼개지긴 했지만 결국 물어보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물어보고 있는 건 동일하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프린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열과 B열에 각각 5개의 자리가 있었다면 실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열과 B열에 6자리씩 있어서 그냥 자릿수가 조금 늘어났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풀이 과정은 아예 일치합니다. 숫자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단답형 3번 또한 역시나 상황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방정식의 제시 방식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외부 문제들을 좀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프린트 외부 문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답형 4번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에 실근이 1개이기 위한 A값의 범위, 실근이 3개이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느냐? 요 개념이 기억났어야 돼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랑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서 좌변을 fx, 우변을 gx라고 둔 후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조건에 맞는 A값의 범위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풀었을 때 원만하게 좀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단답형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풀기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투자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시간 투자를 하기가 조금 빡빡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막 드라마틱하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세면 됩니다. 겨우 3가지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경로의 길이가 6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케이스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다만 풀기 자체는 조금 쉬워도 역시나 틀리기 좋은 문제인데요. 왜 틀리기 좋은 문제냐면요. 동그라미 2번 케이스에서 제외해야 될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케이스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케이스를 제외해야 돼서 정답은 65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쭉 보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2학기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 프린트 완벽 수단은 필수입니다.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이번 기말고사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조인데요.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시험 문제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학교 프린트 문제가 완벽하게 숙달이 되었을 때 시험 시간을 꽤나 많이 단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시간 단축을 해야지만 이제 외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완벽하게 숙달하는 건 필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흔히 피지컬이라고 부르는 수학 실력 자체를 조금 많이 늘려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기말고사가 많이 어려워서 당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 중간고사 1컷은 57이었나요? 56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50점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이번 기말고사 시험만으로 봤을 때요. 40점까지 커트를 잘라도 20명 후반대예요. 그래서 조금 더 1등급 인원수가 자리가 남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요 이전 단계에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런 말 하면 학생들한테 너무나 좀 죄송한데요. 크게 안 바뀌었죠. 프린트에서 크게 안 바뀌었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숫자만 바뀌었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프린트 변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을 할 수만 있었다면 사실 그 마지막에 두 문제가 외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사실 난이도가 드라마틱하게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다 여러분들 시간 투자만 할 수 있었다면 사실 그 문제까지 맞아서 사실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수학 실력, 피지컬을 늘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때 시간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선의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시험들은요, 중간고사스럽다라기보다는 기말고사처럼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가 쉽다라는 난이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렵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수학 실력을 키워 올릴 필요가 있다. 피지컬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이뤄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전반적인 공부 습관의 개선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이제 시험의 날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학을 등한시해요. 사실 수학을 등한시한다라기보다는 암기 과목 등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죠. 근데 요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수학이란 과목의 특징은 할 수 있다 없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는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꾸준히 풀어나가는 게 필요한데 꽤나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아예 내려놓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부 루틴,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그 과정, 그 시간표, 그 스케줄, 그 계획 같은 거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 양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이거 건물에서 방송이 나오네요.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수학 공부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수학 공부 또한 끝까지 조금 꾸준히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수학, 흔히 감이라고 얘기하는 수학을 푸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어서 시험 때 본인 실력이 100% 발휘될 거란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조금 이루어지면 아마 2학기 내신은 1학기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내용 가도록 할게요. 처음 맞는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당연히 물론 이제 중학교 때도 방학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입학한 이래로는 처음 맞는 방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방학에 딱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가, 여름방학에 딱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방학한다는 학기 중 3달과 같다라는 말을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학기 중과 방학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학기 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8시부터 4시까지 학교에 있고요. 근데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학이 되면 어떠한 특징을 보이게 되냐면 바로 이 앞에 학교 시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이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 계산해보면 8시간이죠. 요 8시간을 알차게 활용만 할 수 있다면 학기 중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방학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저는 오전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이라고 해서 늦게 일어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어느 상황까지 맞닥뜨려 봤냐면 오후 특강 이제 시작할 시간이 1시 반이에요. 근데 학생이 늦었어요. 그래서 왜 늦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늦잠 자서 늦었다는 친구들이 더 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방학 때는 오전을 얼마나 알차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방학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문제는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여름방학 겹치는 기간을 좀 찾아보니까요. 4월 넷째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3주가 조금 넘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이 되더라고요.
근데 겨울방학은 1월과 2월 거의 2달 가까이 풀로 채워서 겨울방학이 진행이 되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겨울방학 때에 비해서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 가능한 빠르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즐기고 있을 거예요. 아, 시험도 끝났다. 아, 그동안 고생했는데. 아, 물론 즐기는 거 동의합니다. 다만 빠르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줘야 돼요. 가능한 빨리 이 학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동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정규반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정규반은 7월 12일 토요일, 다가오는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하는 이 시점이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며칠 뒤인 12일 토요일에 바로 개강을 시작을 할 거고요. 당일 수업 대상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목동고 1학년 학생이고요. 수업 요일 및 시간은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이 진행이 되고 수업 내용은 공통수학 2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공통수학 2는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는 집합과 명제, 세 번째는 함수,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대단원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단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고등학교 수학의 꽃이 바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함수 파트는 크게 3개 혹은 4개의 파트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함수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으로 출발을 해서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유리함수, 그 다음에는 무리함수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요. 함수 수업을 할 때, 그리고 함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을 살려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래프적인 특징에 중점을 둬서 함수 파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교재는 제가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2에 대해서 모든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필수 유형들을 완벽하게 학습하는 그런 게 이 수업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수 실력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7월 20일 방학이 시작하는 7월 20일 화요일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회 수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대상은 대수를 1회 이상 학습한 고1 학생이라고 뒀죠. 목동고 학생만을 위한 특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긴 한데 대수를 1회 이상이라고 기준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대수를 한 번도 학습해보지 못한 학생이 듣는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수강하길 희망을 한다면 개강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죠. 요때까지 조금 개념 수업을 한 번은 듣고 와야지만 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요, 전반적인 단원들을 살펴보면서 심화 문제보다는 조금 더 대수 1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 요게 이 수업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요일 및 시간은 화목토 오전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각 수업별로 진도는 요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전 클리닉입니다. 시간은 월수금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 이 오전 클리닉은 사실 이 목동 지역, 특히나 우리 다원에서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역시나 그 오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려는 그 모토에 맞춰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오전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는 클리닉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는 제 몸이 가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전 클리닉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왜 직접 들어가냐면요.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을 씁니다. 뭐 조교 선생님들 쓴다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났냐? 제가 푸는 것과 학생 혹은 조교님이 푸는 것의 차이에는요, 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풀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서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까지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오전 클리닉에 직접 참여한다 라는 게 다른 스님과의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클리닉에는요, 그래서 시험 보고 제가 풀이를 진행한 후에 오답까지 완료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의무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빡빡하게 관리를 합니다. 예시로 몇 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매주 토요일에 이제 정규반 수업도 있고 특강 수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종료 후에 다음 주 클리닉 일주일치를 참석 여부를 조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지각할 경우에는요, 시험 끝날 때까지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시험 끝나고 입실해서 풀이를 듣는 것까지는 허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무단결석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 후로는 클리닉 참석이 불가능해진다 등등의 굉장히 조금 빡세게 관리가 조금 들어갈 거니까요.
역시나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전 시간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전에 수업으로만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할 텐데 이 시험을 본다라는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전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조금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계획 하에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기말고사 치르는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시 2학기, 그리고 여름방학과 2학기까지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